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B형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정의를 좀 기억하실 필요 있죠. 그러면 손목 터널엔, 손목 터널이래요. 손목에는 수근간에 뭐가 있죠? 정중신경이 지나가죠. 그래서 정중신경이 지나가면서 그 부분이 압박이 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원인은 하락막이 붓거나 두꺼워져서 그다음에 터널의 공간이 감소되어서 중요한 건 손목의 정중신경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손목을 많이 쓰는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쪽의 직종 종사자들, 손가락과 손목을 많이 쓰는 근로자들, 망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증상을 보면 통증, 감각 변화, 허약감. 그래서 이쪽이 정중신경이 압박돼서 통증이 되니까 허약해져서 물건을 잡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 특성들을 갖고 있고요. 합병증은 건이 파열되는 거죠. 그다음에 근육 허약, 위축증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럼 진단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목을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양 손등을 마주한 채 60초 정도 있게 할 때 그 부위가 무감각해지고 저리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지금 손목을 어떻게 하죠? 구부린 상태죠. 이렇게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60초 정도를 있게 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무감각해지고 저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징후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팔린 징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단답형, 기입형의 문제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했던 손가락 모양 있죠. 요거에 이제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어떤 증상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 정중신경 부위를 가볍게 두드릴 때 3개 반 정도의 손과 손가락의 자결감, 저린 증상을 물어보는 건데 정중신경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살살살 두리면 손가락 3개 정도에서 저린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티넬 증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두 가지는 꼭 진단검사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진통제,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가 투여가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피리독신이요. 비타민 B6죠. 그래서 피리독신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피리독신을 투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좋죠. 말초신경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투여한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간호를 보시면 여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손목인대를 하면서 손목 굴곡 운동을 자꾸 타자치고 이럴 때 아프잖아요. 그래서 손목 굴곡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손목인대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픈 쪽 손을 올리라는 거죠. 부종 감소하기 위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통증 관리, 냉요법을 하고요. 부종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쉴 때는 손목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보경교사와 동료교사의 뇌와 내용인데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료교사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 단어는 뭐예요? 위암 수술을 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위암 수술을 해서 위에 3분의 2를 잘라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 부분 절제술을 시행을 한 겁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왔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 뭐예요? 식사 후 30분 정도에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자, 기억본 보세요. 기억에서 부분 위 절제술, 지금 3분의 2를 잘라냈기 때문에 부분 위 절제술로 나타나는 합병증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급성이동 증후군이죠. 우리 덤핑 신드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성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니은번 보세요. 식사 후 30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식사 후 30분에 일어나는 덤핑 증후군은 조기 덤핑 증후군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갑자기 꾸르르 소리가 나고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고 가슴이 심하게 뛰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니은번 문제는 자, 그러니까 급성이 아니라 조기 덤핑 증후군이 나타나는 이유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위에서 얘가 소화 흡수가 돼서 공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위를 잘라냈어요. 그러면 위에서 소화되지 않는 고농도의 유미즙이 그대로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조기 덤핑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 나타나는 지금 보면 지금 그 동료 교사가 나타나는 증상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위산통 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0분 이내니까 조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위산통 반사의 대표적인 증상이 꾸르르 소리가 나고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심하게 뛰고 가슴이 빈맥이 보이는 거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 라는, 자, 대표적인 위산통 반사죠. 그래서 위장의 연도 운동이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토, 꾸르륵 소리가 나고, 상복부 통증, 토할 것 같고,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저혈량이죠. 저혈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식은땀이 난다 그랬나? 어지럽고 심하게 뛰고, 수업하기가 힘들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혈량이 보이는 거고, 또 나타나는 게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돼서 그러한 증상 등을 같이 동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기덤핑 증후군의 대표적인 거 위산통 반사, 저혈량,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 자극으로 인한 증상들이 동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 자,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 이유는 부분 위절제수로 나타나는 합병증, 이게 덤핑 증후군이고요. 발생하는 이유는 조기 덤핑 증후군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아까 소화되지 않고 고농도의 유미접이 빠르게 공장으로 진입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로 인해서 위산통 반사가 일어나고 저혈량이고 교감신경계 자극이 돼서 연동운동이 증가가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디귿번. 그러면 예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방법은 뭐예요? 과식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소량의 식사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수분을 많이 먹으면 위 배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우 뜨겁거나 찬 음식들도 피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매우 뜨겁거나 찬 음식들도 위장 자극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위장 운동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피하라. 그다음에 아까 고농도의 유미즙이 공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저농도의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밥 먹고 나면은 축으로 휴식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건교사가 그 다음에 혹시나 식후 2시간 정도에 따른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건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핵심이 조기는 어때요? 식사하고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거, 5분에서 30분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후기 덤핑 증후군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런 증상이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덤핑 증후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2시간 정도 지나면 식은땀이 나고 심하게 뛰고 갑자기 기운 빠져서 쓰러질 것 같다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자, 후기에는 식후 2시간 뒤에 반응성 저혈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고농도의 유미즙이 소화가 되지 않고 바로 공장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자, 고농도의 유미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확 치솟아요. 그죠? 혈당이 처음에는 고혈당이에요. 소화되지 않은 게 막 들어오면서 고혈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서 우리 췌장에서 혈당을 인식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갑자기 이제 많아지게 되죠. 혈당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후 2시간에는
저혈당 증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오는 게 저혈당 증상을 그대로 풀어서 놓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발생 기전 그러면 식후 2시간에 반응성 저혈당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쓰셔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자, 복용교사와 교감 선생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갱년기여서 힘든 걸까요? 여자 교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직 폐경도 안 됐는데 그렇죠. 자꾸 피곤하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얼굴이 자꾸 화끈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기억법 문제, 폐경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폐경의 정의는 어떤 호르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점점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난소 기능의 노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 폐경 그러면 어때요? 월경이 얼마 정도 없는 거죠? 1년 동안 월경을 하지 않는 거. 이거를 폐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니은번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얼굴이 자꾸 화끈거린다. 우리 CF 광고에서도 많이 봤죠. 이게 뭐예요? 안면 홍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원인, 그럼 뭐예요?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말초혈관이 막 확장되었다가 갑자기 수축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빨갛게 달아오른다, 자꾸 화끈거린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말초신경계 자율신경계 불안정으로 인해서 말초혈관의 수축 확장을 동반을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또 하나.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면 중추신경계에서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노르에프네프린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안면 홍조가 동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증상이 있군요. 그래서 혈관 운동계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상이 또 뭐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 CF 광고에서도 대표적인 게 안면 홍조가 먼저 보이고요. 자, 두 번째가 땀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데 특히 언제 땀을 많이 흘리죠? 밤에. 그죠? 한밤중에. 그래서 발한 야한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되시면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질 좋은 점을 잤으면 좀 좋겠다라고. 왜냐면 야한 증상 땀이 많이 나니까 자꾸 잠에서 깨는 증상, 불면증을 보이게 되고요. 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감각 변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또 나타나는 증상이 심계항진 증상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안면 홍조 외에도 발한, 야한, 불면증, 감각 변화, 심계항진 증상이 보인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체기관에 여러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심혈관계 변화, 공회전계 변화, 요로생식기계 변화 등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에서 자, 요로생식기계 변화를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혈류량이 이제 감소하게 되죠. 폐경이 되면 전신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가 되고 특히 지금처럼 요로생식기계 쪽에서도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위축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생식기 위축이 나타납니다. 자, 생식기 쪽에 표피세포들, 점막세포들이 다 얇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위축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외음부, 요도부, 질부, 이런 데들이 다 얇아지고 위축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질도 좁아지면서 폐경이 되면 성교통도 같이 동반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공부했겠지만 노인성이니까 되게 슬프죠. 갱년기 폐경인데, 자, 위축성
질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 쪽에서도요. 자, 위축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위축성 질염이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질 상피세포가 얇아지게 되고요. 글리코겐 양도 굉장히 적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상주하는 균이 두들라인杆균이죠. 두들라인 그杆균 수치도 줄어들게 되면서 염증이 동반되는 특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또 이 염증과 관련돼서 또 나타나는 게 폐하가 증가가 되는 거지죠. 우리 질은 산성을 유지하면서 외부로부터 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폐하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질 쪽으로 해서 폐하가 증가하니까 질염이 생기는 거고요. 요도 쪽에서도 폐하가 증가가 되면 요도염, 이 알칼리화가 되니까 박테리아, 세균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증 등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나타나는 게 외음, 소양증이 나타나게 되죠. 외음부도 표피가 얇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양증의 증상도 동반이 되게 되죠. 다음에 배뇨할 때 배뇨 시 자결감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소변이 요도 부분의 감각신경을 자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변을 볼 때 자결감도 느끼게 되고요. 또 나타날 수 있는 거, 우리 폐경되면 또 제일 많이 또 보이는 게 뭐예요? 중년 여성들 요실금 증상을 같이 동반을 하고 있죠. 특히 방광에서 운동신경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또 골반의 그 관략근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요실금 증상 등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폐경과 관련돼서는 우리 복압성, 절박성 요실금들이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중약하고요. 밑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건강 관리도 서술형 문제로 제법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것도 좀 보건교사가 말한 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의 변화가 갱년기면 굉장히 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 조절하는 거,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실금 때문에 케겔 엑서사이즈 해야 되고요. 산책,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콘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좋죠. 그래서 콩 종류의 음식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칼슘 많이 먹어야 되고, 비타민, 황산화제 같은 식이들을 포함된 식이들, 영양제 등을 보충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그 내용을 보건교사가 하는 멘트로 드렸으니까 이것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임신 진단을 여교사가 받아서 궁금한 게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첫 임신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엽산인가? 하고 물음표예요. 하는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데 왜 먹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엽산은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엽산은 비타민 B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엽산은 DNA라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뇌 기능을 정상으로 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엽산입니다. 그런데 자, 엽산을 권장하는 이유, 그래서 DNA와 관련되는 게 뭐예요? 태아 기형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구순, 구개혈, 이런 태아 기형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아 기형을 예방하고, 그쵸. 유산을 예방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도 엽산을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추신경계 형성에 DNA가 많이 DNA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추신경계 기형 예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분척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척지와 관련된 신경계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엽산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빈혈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빈혈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또 특히 빈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때문에 또 그러니까 적혈구 생성과 관련된 조혈인자를 성숙시키는 게 엽산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기능 때문에도 엽산을 권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그러면 엽산을 복용하는 시기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언제부터 먹어야 돼요? 사실은 임신은 계획된 임신이 좋죠. 그래서 임신 계획을 세우기 3개월 전부터 임신하고 나서 3개월 후까지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엽산 임신 말기까지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엽산은 그죠? DNA 합성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뇌 기능을 잘 조절하도록 하는 거고 태아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태아 기형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임신 3개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알았으면 3개월까지는 엽산을 복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죠? 자꾸 어지럽고 현기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신하면 항상 드라마에서 보면 뭐예요? 임신과 관련된 생리적인 빈혈 증상 등이 동반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때요? 혈류량이 증가가 엄청 많이 되죠. 전신의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적혈구가 생성되는 것보다 혈류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혈류에 의해서 적혈구가 희석이 되고요. 헤마토크릿이 감소하다 보니까 생리적인 빈혈 현상 등을 동반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을 하면 초기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자, 검사자에 의해서 감지되는 변화를 가정적 징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임신을 하면 혈관 발달로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진다.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자궁 경부를 이야기하고 있죠. 경부가 부드러워지는 거 뭐예요? 굿델 사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디귿번은 굿델 사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 경부나 질 점막이 자청색을 띠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사인이에요? 최드윅 사인이죠. 자청색, 그래서 최드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신 초에 자궁 경부 바로 위에 위치한 자궁 하부, 그래서 핵심 단어가 협부죠. 그래서 협부가 부드러워지는 거를 무슨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해가 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알이죠? 해가. 자, 해가 사인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에 초기부터 말기까지 전 임신 기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불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브락스톤, 힉스, 브락스톤. 그래서 브락스톤 힉스 컨트랙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정적 지구에 대한 정의는 기평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다음 진단명을 근거로 진료기록지에 잘못된 내용을 바꿔서 고쳐 쓰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성 류마티스 열이에요. 류마토이드 피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심장이라든가 관절, 중추신경계에 그죠? 염증성 질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류마틱 피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동들에게서 많이 발생하죠. 네, 임상 증상이 항상 시험 문제예요. 자, 주로 무릎, 팔꿈치 등 큰 관절에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 문항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래서 이동성 다발성 관절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땡. 팔꿈치, 무릎, 발목에서 피하결절이 보여요. 그런데 자, 통증이 있는 피하결절이에요? 통증이 없는 피하결절이에요?
틀린 거죠. 통증이 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무통성 피하결절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지에 불수의적이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보이는 거 무도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얼굴에 분홍색의 유연성 홍반이 보이는 건 맞죠? 그런데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죠? 주로 몸통이한과 사지의 홍반 증상에 나타나지 기억해야 될 거. 얼굴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래서도 틀렸고. 또 얼굴에 소양감, 통증을 호소한다. 얼굴도 틀렸고요. 소양감, 그다음에 통증은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신, 몸통과 사지에 유연성 홍반 증상이 나타나는데 얼굴은 제외고 그 다음에 소양감 통증은 보이지 않는다. 이걸 고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땡, 그 다음에 네 번째 땡이 틀린 거죠. 2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우리가 류마토이드 피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4개가 지금 나타나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심염이 나타나죠. 그래서 진단검사에서 EKG 검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PR 간격이 연장이 되는 심염 증상이 나타난다. 5가지로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염증이니까 당연히 CRP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ESR 올라가게 되고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ASO가 ASO 타이터가 음성이 아니라 양성인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틀린 거죠. 그럼 3번째 틀린 거 찾았어요. 3개. 그래서 ASO 타이터가 양성으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특이사항 보세요. 2주일 전에 황색 포도상 규균성 인두염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다. 어디가 틀린가요? 3개 찾았으니까 얘가 당연히 틀렸겠네요. 포도상 규균이 아니고 류마토이드 피버는 뭐예요? 용혈성 연쇄상 규균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상 규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용혈성 연쇄상 규균에 대한 항체가 뭐예요? ASO 타이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견되는 거가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음 9번이 아니라 9번 지금 했고요. 11번. 신부정맥 혈전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정의. 하진의 정맥의 혈류장애로 인해서 혈액이 거기에 정체가 되죠. 흐름이 늦어지면서 혈액이 정체가 돼서 혈전, 피떡이 발생하는 질환을 신부정맥 혈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을 보면 비효로 3대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효로 3대 요인을 일단 쓰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잠깐만요. 조금만 지우고 할게요. 3가지 요인을 적으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정맥의 흐름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맥의 정체, 정맥의 정체가, 정맥혈의 혈의 정체가가 맞겠네요. 그래서 정맥혈이 정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맥혈액이 이제 정체가 흐름이 느려지면서 점점점 정체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럼 혈액이 정체가 되니까 어때요? 혈전이 만들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정맥벽에 그 혈전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맥벽에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정맥병의 손상을 동반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병이 손상을 하게 되면 거기 손상된 걸 해결하려고 혈소판들이 거기에 응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혈소판이 응집을 하게 되면서 플러그가 만들어지면서 혈전이 만들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혈액의 과응고력이에요. 혈소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면서 응고들이 많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혈류가 정체가 되니까 점도도 올라가게 되고요. 혈소판들이 또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응고인자도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섬유소원도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섬유소 분해작용이 또 안 되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피부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3가지 비효류의 3대 요인, 비류효의 3대 요인, 정맥의 정체, 정맥혈의 정체, 정맥벽의 손상, 혈액의 과응고력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혈전이 만들어지는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증상은 침범된 하지가 부어오르고 종창이 있고 열감이 있고요. 그다음 돌출되고
그다음에 촉진시 앞동 감각 이상이 있고 열 나고 호만 지구의 양성 반응이라고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호만 지구가 뭐죠? 우리 호만 지구를 간단히 쓴다 그러면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호만 지구는 어떻게 검사하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그죠?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요. 구부리고, 그 다음에 발목을 발등 쪽으로 당겨요. 그러면 종아리가 아파오는 게 호만 지구 양성이죠. 여러분 해보시면 지금 아프세요? 안 아픈 게 정상이죠. 그런데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목을 발등 쪽으로 쭉 잡아 당기면 종아리 쪽에 통증이 오는 게 호만지구 양성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통증이 있으면 혈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병증 보세요. 폐색전증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폐색전증 같은 경우는 그 혈전이 색전으로 바뀌면서 폐순환으로 들어오면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색전이 있을 수 있고요. 혈전후 증후군이 있고 유통성 청고증이라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약물 투여는 혈전을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항응고요법으로서 헤파린, 와파린이 들어가고 혈전 용해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번 간호를 4가지 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처음에 이 그러니까 정맥염은 혈전증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침상 안정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자, 크리들 적용하고요. 탄력 스타킹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리는 올려라 내려라 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션 해서 부종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조기 이상을 해서 운동하셔야 되겠죠. 다음 더운 물 주머니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럼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마사지를 혈전이 있으니까 마사지를 격려한다, 마사지는 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사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다리에 혈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마사지 하면은 정맥벽에 붙어 있는 혈전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폐순환으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폐색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마사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물을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을 많이 먹으라 하는 거는 아까 혈액의 점도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면 점도를 떨어뜨려서 혈전을 생길 수 있는 거를 좀 감소시킬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물을 많이 먹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구 피임약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경구 피임약 먹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도 공부하셨겠지만 경구 피임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구역 피임약은 응고인자가 증가가 되고 섬유소는 증가하여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부작용 혈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다 그러면 피임약 먹으면 안 되고 마사지 하면 안 되고 그죠?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약물은 지금 항응고요법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폐색전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정하는 것도 같은 간호 방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B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으셨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소식 저도 기다릴게고요. 마지막으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